문제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거래처 사무상사의 시용품으로 제공 상태인 제품 20개 중 12개의 구매 의사를 표시를 통보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대금은 모두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럼 우린 지금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죠. 그리고 과세품이죠. 부가세 별도. 그럼 22번 현금과세네요. 그럼 22번 현금과세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12개 200만원짜리 개당 200만원짜리 12개를 판 거죠.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해 준 거잖아요. 그럼 구매회사 표시 받았을 때의 수익 인식 시점도 맞으니까 제품 매출로 2,400만원을 인식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매일 매출 전표에서 날짜 1월 31일 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현금 영수증 발행했고 품목은 제품 지금 12개죠. 그리고 220만원 포함 금액 쓰면 분리돼서 나올 거예요. 꼭 수량 단가는 안 써도 되는 거 아시죠? 거래처는 사무상사 분기에는 혼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돈을 보통 예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 발행해 줬으니까 현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예금 분개를 할 수가 없죠. 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자 다음 2월 12일 날 액면가액이 2천만 원인 사채를 2,100만 원에 발행하여 회사의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사채 발행에 관련된 수수료 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자, 지금 사채 발행했는데 얘 보면 액면가액 2천만 원짜리 발행하면서 2,100만 원에 발행했어요. 그럼 100만 원 이익인 것 같은데 80만 원 수수료가 들었죠. 그럼 수수료 빼고 20만 원 사채 발행하면서 이익 받네. 그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죠. 손해 보면 할인 발행, 이익 보면 할증 발행. 그죠? 그럼 얘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 아니니까 일반 전표 2월 12일 날 사채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얘는 무조건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돈 받는데 일단 보통 예금으로 2,100만 원을 다 받았고, 근데 사채 발행 비용이 현금으로 80만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사채 할증, 얘는 손해 본 거, 얘는 이익 본 거,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럼 할증 발행 차금 2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5월 31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국 만기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번 달 보험료 120만 원을 법인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 계정 과목이니까 몰라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 출제위원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냥 퇴직보험 예치금이라고 일반적으로 잘 안 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금에서 120만 원이고 차변에 보험이라고 치시면 퇴직보험 예치금이라고 보이죠? 얘가 우리 그 출국 만기 보험에 대해서 돈 넣어두는 거에 대해서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다음 7월 5일 날 당사는 7월 3일 우리 상사의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아 7월 5일 제품을 납품하였다.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전자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대로 공급 시기에 발급하였다. 그럼 얘는 7월 5일 날 납품한 거고 좀 저렴한 표현으로 날짜 대놓고 적어놨잖아. 그죠? 이날이 공급 시기지. 그럼 7월 5일 날 우리 구매 확인서 받아서 12번 매출 영세로
우리는 제품 매출하고 보통 예금 받았다만 쓰면 되겠죠. 그럼 7월 5일 날 12번 매출 영세 제품 공급했고 3천만 원 거래처는 우리 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영세율 구분은 3번 분기는 혼합 제품 매출이고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간다. 이렇게 하면 문제 1번은 끝났죠. 자, 그럼 이제 문제 2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부속서류 문제도 먼저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매입 매출 전표의 입력, 분계 생략하고 예정 신고 누락분 반영한 확정 신고서 작성하는 거죠. 가산세 계산할 때 미납일수 91일, 1기면 91일 나올 거고 신용카드 매출 누락한 거 과세 거래니까 17번 카드 과세하고 현금 영수증 원재료 매입한 거면 61번 현금 과세 이 두 개가 누락됐다는 거네요.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먼저 2월 18일 날 17번 카드 과세 제품 판 거고 550만 원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 진영상사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 분계는 생략하고 얘는 간편집계 화살표 눌러서 예정 누락분 2020년 4월 달이 확정신고 개시 연월이죠. 자, 예정 누락되었고 다음 3월 28일 날 61번 현금과세 원재료 275만 원 쓰면 분리될 거고 사무상사 분기는 생략. 이것도 예정 누락분에서 2020년 4월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가 작성이 끝났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1기 확정 기간인 4월부터 6월로 가면 매출하고 매입하고 나왔죠. 그러면 25만 원이 누락한 납부세액이 되네요. 그럼 가산세 가서 신고부성실에 25만 원이고 그럼 우리 가산세는 25만 원에 일단 10%고 그러면 0.1 그리고 우리는 3개월 이내 하면 75% 감면이니까 25%만 그럼 가산세는 6,250원이 되겠죠. 그리고 25만 원에 당초 납부 기한은 2020년 4월 25일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인데 우린 지금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하는 거라서 91일이 가산세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는 세금 계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거래니까 이렇게만 하고 저장하면 이번 거는 끝이래요. 그죠? 이 두 개만 나오면 끝이고 자 다음 자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시오. 단 예정 신고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되었다고 가정하고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기로 한다. 그럼 재계산 탭을 작성하라고 하면 일단 면세 비율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면세 비율을 보면 면세 비율 계산하는 건 과세 면세 다 합치면 8억이죠. 8억 중에 2억이야. 이렇게 계산해야 될 거잖아. 그러면 2억이 8억 중에 2억이면 얘는 지금 이쪽에다 앞에서 쓸게요. 자, 얘는 지금 면세 비율이 25%고 자, 그럼
얘는 둘이 합치면 10억이죠. 10억 중에서 2억 2천이니까 그럼 그거 없네. 22%네. 22%고 얘는 12억 중에 3억이죠. 9억 3억 전체 12억 중에 3억이다. 그러면 얘도 25%고 그럼 얘는 둘이 합치면 10억이네. 10억 중에 2억 4천이니까 24%고 얘는 합치면 12억 중에 3억 6천 그러면 얘는 30%네요. 얘들이 합치면 12억이죠. 12억 중에 3억 6천 얘는 둘이 합치면 12억 중에 3억 그러면 25%. 자, 그럼 지금 봤을 때 이 건물은 처음에 취득했을 때 거고 재계산했고 안 했네. 재계산 안 했고 재계산 안 했고 재계산 안 했다가 이때 5% 올렸다가 5%또 내려야 되겠죠. 5% 차이 나면 재계산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얘 둘이고 건물은 화물차는 2018년도 8월 달에 했는데 지금 여러분 입력하다 보면 느끼셨죠? 건물을 제외하고는 25%잖아. 2년 쓰는 건데 18년 12월, 19년 11월, 아니 19년 1기, 19년 2기, 올해 2020년 1기 4년 동안 써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잔존 가치가 부가가치세 보상 없죠. 그럼 재계산 대상에서 벗어난 거고 2년 넘었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3000cc 얘는 재계산 대상이 아니죠. 같이 써야 되는데 얘는 19년도 5월달 확정신고할 때에 그냥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에 통째로 불공제로 들어갔겠네. 얘는 대상 자체가 아니죠. 매입세액 공제받아서 공통으로 썼어야지. 얘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에 들어올 애가 아니죠. 그럼 기계장치는 19년 10월이니까 아직 생생하겠네요. 24%에 사서 30%니까 6%라 재계산했을 거고 그러면 둘 다 이번이 단기 그리고 직전은 이 앞에 2020년 1기가 되겠네요. 전부 다 이때 재계산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재계산하니까 자 그럼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명세서 가서 10월부터 12월로 가고 첫 번째 건물은 매입세액이 1억 5천만 원이고 2018년 6월달 총 공급가액은 단기가 합치면 12억이죠. 이 중에 면세는 3억이다. 이렇게 써야 면세 비율이 나오지. 그럼 직전은 바로 앞에 재계산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거 쓰는 거지 꼭 바로 직전 거 쓰는 건 아니죠. 근데 바로 앞에 재계산했기 때문에 얘는 12억 중에서 3억 6천만 원이다. 그래서 5% 내려서 이 금액을 거꾸로 환급해 주겠다는 거고 자, 기타 자산도 우리는 기계장치만 2천만 원 2019년 10월이고 얘도 똑같이 했으니까 12억에 3억 12억에 3억 6천 똑같이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50만 원을 지금 증가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불공제 했던 거를 공제 과세 비율이 더 커져서 높여주겠다는 이야기죠.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그럼 얘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이죠. 그죠? 자, 계산 1번 문제 볼게요. 자, 당사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단기분 기여금 2천만 원을 결산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 중 판매부서 직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8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제조부서 직원분에 해당하는 기여금이다. 그럼
뭐 확정 기여형이니까 퇴직급여고 판매 부서 거가 800이면 뭐 제조부 500건대가 1200이란 이야기죠. 자,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2천만 원이 나갔는데 자, 차변에 우리 800번대의 퇴직급여가 금액 800만 원이고 그리고 500번대의 퇴직급여가 12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얘는 끝났네요. 다음 7월 1일 신축한 다음의 관리 및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해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자, 취득가액이 있고 취득세 1000만 원은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고 건축허가비도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고 재산세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얘는 제외고 지체상금은 거꾸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럼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20년이고 7월 1일이니까 절반만 정해법이면 자 그럼 일단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3억 원에 1000만 원 더하고 2천만 원 더하고 800만 원을 빼면 3억 2200이네요. 자, 이 금액의 내역연수 20년 그리고 절반만 곱하기 6 나누기 12 하면 금액이 맞죠? 내가 뭐가 빠졌나? 죄송해요. 내가 지치상금을 생각을 잘못했어요. 얘 제외하고 자, 지치상금이 그게 아니었네요. 얘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 잘못했어요. 재산세는 비용이고 지치상금은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방금. 자, 그럼 20년이고 우리는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12분의 6을 하면 825만 원이죠. 그럼 지금 얘 문제를 보니까 얘는 수동 계산인데 얘는 자동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825만 원만 적어 둘게요. 뭐 수동 계산 하셔도 되고. 자, 다음 3번에 대표이사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결산에 반영하려고 한다. 다음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참조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이자는 수취하지 않았으며 계정은 미수수익을 사용함. 시험 때도 이렇게 쪼개져서 나왔나?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이 인정이자만큼 지금 회사가 계상할 거니까 이 금액만큼 이자 수익을 인식하고 미수수익 인식하라는 거죠. 이자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는 대변에 이자 수익 13만 1376만 2295원 차변에 미수 수익 이 금액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다음 4번에 기말 재고자산 실질 재고조사 결과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재고수요부 확인 중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제품 2천만 원이 실질 재고조사 결과 반영되지 않았다. 자, 그럼 제품 중에서 2천만 원이 안 들어와 있는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거예요. 이거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팔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 거죠. 아직 상대방은 도착 안 했잖아. 그럼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4,500만 원을 계산자료 입력에다가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자동 계산 가서 4,500을 써줄 거니까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치고 이 앞에 감가상각비 우리의
영업용으로 쓰는 거죠. 800번대의 건물에 825만 원 하고, 다음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1,500만 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3천만 원,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에 4,500만 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전표 추가를 하면 얘는 끝났죠. 그죠? 자, 원천인수 문제 같이 봅시다. 자, 다음은 사무관리직인 김태원 씨의 연말정산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상에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라. 가능한 모든 공제를 김태원 씨가 받고자 한다. 자, 근무지 현황인데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는 없고 급여일은 매달 25일이고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닌 회사고 5,500만 원, 그리고 NC컴에서 500만 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 총급여가 6천인 거네. 얘들이 합쳐서. 자, 배우자는 소득 없고 아버지는 소득 있음. 부동산 임대 수익 금액이 2,400인데 임대 소득 관련 필요 경비가 1,500이래요. 그러면 소득 금액은 900만 원 대신에, 그럼 소득 금액 없으시니까 다 될 거고, 어머니는 소득 없고 장애 있으시고, 장남은 소득은 없는데 나이 때문에 걸릴 테고, 장녀는 특이사항이 없네요. 자, 연말정산 증빙 자료에서 지금 여기에 기본문제 대상 안 되는 건 장남만 나이 때문에 걸리는 거지 나머지는 문제 없죠. 그럼 자동차 보험 본인 보장성 보험 문제 없고, 본인 외에는 어머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배우자 보장성 생명보험 다 문제 없네요. 자, 그리고 의료비에는 부친 상해 사고 치료비, 실손보험 수령액이 있으면 실손보험 수령액은 빼고 해야 되죠. 그럼 400만 원에 어머니 휠체어 구입비 장애 있으시고 장남 실업보정용 안경은 50만 원만. 교육비는 본인 경영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건 되고 배우자도 소득금액 문제 없으니까 야간대학교 교육비 되고, 장남은 900만 원인데 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부분이다. 이건 학자금 대출 상환할 때 공제 받겠죠. 그러면 700만 원만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장려 수업료가 200에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만, 현장 체험 학습비는 30만 원만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부양가족부터 다 적은 거 보니까 부양가족부터 전부 다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 초과 자료 입력에서 김태원. 자, 부양가족 보면 안 적혀 있네. 그럼 본인은 특이사항이 없고, 본 것보다 순서 들어가면 소득명세에서 올해는 500만 원만 벌었고, 전근무지인 주식회사 중봉에서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5,500만 원을 받았고, 그래서 총 급여 6천만 원 되었고, 아래에 사회보험료는 아래 건 그대로 적혀 있겠죠. 맞고, 그러면 전근무직 거 182만 6천 원, 18만 7천 원, 44만 원, 국민연금 240만 원, 소득세는 따로 특별히 없이 바로 적어줬으니까 이대로 쓰고, 그럼 근무직 끝났고, 자, 부양가족에서는 본인 문제 없고 배우자 이진실 소득 없으니까 문제 없고, 다음 아버지
김진석. 아버지도 소득 금액이 잠깐 아버지 소득 금액이 900이네. 90이 아니고 내가 생각 잘못했네. 900이니까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시고, 그죠? 그럼 아버지 거 이따 다시 봐야겠네. 아래에. 자, 어머니의 이명순. 어머니는 장애도 있으시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다음 장남 김찬원은 나이 때문에 안 되고, 장녀 김가영은 특이사항 없으니까 되고. 자, 그럼 이제 부양가족은 입력이 끝났고, 다음 입력하라는 건 연말정산에서. 자, 그럼 보험료에서 본인 자동차 보험 떼고 보장성 운전자 보험 떼고 어머니 거는 따로 빼고 배우자 거 100만 원에서 220만 원이 일반이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120만 원이고. 다음 의료비에서는 부친 거는 경로자, 어머니 거는 장애인, 장남은 그 밖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버지 65세 넘으셨으니까 400만 원, 어머니는 장애 있으시니까 50만 원, 장남은 5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고, 자, 다음 교육비에서는 자, 본인 거는 1000만 원, 배우자 거 대학생 600만 원, 다음 장남 대학교 수업료, 장남도 대학생. 그럼 아래 칸에다가 700만 원. 다음 고등학교 수업료는 장녀 초중고에서 28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자, 교육비 입력도 끝났고 더 이상 입력할 거 없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자, 이건 끝났네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이장우 씨의 퇴직금 계산 방법은 5번 노동부 선택하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소득 명세 및 세액 계산을 작성하시오. 자, 대사는 8월 31일 날 자발적 대사고 노동부 거라서 최근 3월에 급여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일일 평균 임금이 있고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가정한다. 평균 1임금은 산출되면 자동으로 나오죠. 퇴직금 계산해서 이장우 씨 그만뒀고 정산 시작일이 12년 9월 1일. 자, 그리고 그만둔 게 2020년 8월 31일. 그리고 노동부 거고 지금 적혀 있는 금액 일치하게 나왔고 3개월간이 평균 임금이 이 금액이니까 일치하게 잡혔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특이사항은 없고, 자, 다음 창 닫고 퇴직소득 원천인수 자료 입력 가서 퇴직금 지급은 8월 달에
퇴사를 했고 자발적 퇴사고 8월 31일 날 퇴사일에 지급했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서 다 산정해 준 거죠. 그럼 더 이상 여기에서는 우리가 손댈 거 없어요. 그럼 이제 창 닫고 문제에서는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퇴직소득 금액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퇴직소득 계산까지 하라 그러면 방금 여기에서 이거 하라는 거였죠. 세액 계산 이거 한번 열어보라 그 이야기니까 별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계산한 내용들을 오른쪽에 둔 거예요. 여기서 왜 작성할 거 아니니까 이대로 하고 닫으면 얘는 끝이네요. 알고 보면 엄청 쉬운 건데 처음 본 거라서 낯설게 그냥 바라본 거였죠. 자, 다음 이제 법인세 문제로 가서 회사 바꾸시고 주식회사 신한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만 먼저 작성해 볼게요. 이제 문제 보면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인데 접대비 계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모두 기준금액 초과분이고 언급된 거래 외에는 모두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얘는 불러오게 하면 뭐 이 금액 들어오겠죠.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액은 22억 2천만 원이고 이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 5,200만 원 포함되어 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 231만 원, 임원 개인카드 사용 금액이 89만 원. 얘는 신용카드 미사용액으로 해야겠네요. 다 1만 원 초과분이니까. 다음 복리후생비 재정인비에는 다음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직접 생산한 원가 120만 원의 제품을 거래처에 사업상 증여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부가세 수령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시가 180만 원짜리니까 198만 원이 접대비가 되겠죠. 시가에 부가가치세까지. 그럼 198만 원이 접대비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접대비 조정명세서 가서 먼저 불러오기를 하고 그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이 5,200 그리고 수익 금액은 22억 2천. 자, 접대비 금액 일치한데 여기에서 지금 89만 원도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대표이사가 업무하고 무관하게 쓴 게 판관비의 접대비에 231만 원이 있고 그럼 이 금액 빠진 만큼 여기에서도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조금 문제에서 미스가 조금 난 거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건데 카드 썼다 안 썼다가 안 적혀 있죠. 하지만 카드 안 썼다고 말하는 게 이 금액밖에 없으니까 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건 사적 경비고 그리고 임원 개인 카드 쓴 거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복리후생비 제조 경비에는 우리가 198만 원만큼 되고 그리고 198만 원이 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적격 지명이 갖춰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얘 작성이 끝났네요. 자, 그럼 조정 등록에 가면 사적 경비인데 대표이사가 쓴 거는 개인적 경비 상여로 되어 있는 이거 쓰면 되죠. 그러면 231만 원. 다음 적격 증빙 안 한 신용카드 미사용액 89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자, 그리고 접대비 한도초가 989만 3,800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해주면 자, 얘는 끝났네요. 자, 다음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자, 얘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건데 지금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에는 특이한 거 없어요. 갑을병인데 여기 갑이자 중에 200만 원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죠. 토지라고 처리해야 될 거.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 내역이 대표이사 사용 목적으로 별장을 2억 원에 취득한 게 있네요. 그럼 정기 2월 된 부동산이 2억 원 있다라고 써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얘는 부동산에서 1월 1일 날 정기 2월 2억 원이고 그 외 특이점 없으니까 이거면 끝이고, 다음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의 8% 800만 원, 얘가 갑인데 여기에 200만 원이 있다는 거고, 다음 6%는 900만 원, 4%는 7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끝이죠. 간단하게 끝나죠.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는 이건 기속자 따라가는 거 아니고, 그리고 건설 자금 이자는 직접 써줘야 되죠. 그리고 얘는 유보 발생, 토지에 관련된 거는 그냥 유보 발생이고 처분할 때 추인할 거죠. 송금 불산입 건설 자금 이자 유보다. 이렇게 처리하면 끝이네요. 못 보던 단순함이죠. 이거는. 자, 다음 3번 문제 또 뭐냐면 입력해 보세요. 같이 입력하는 거 한번 보면 업무용 승용차 문제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라는 것. 업무용 차가 등록이 되어 있겠죠. 아니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그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에서 세로 불러오기 하면 두 대가 들어와 있고, 그럼 먼저 제네시스는 총 주행거리가 보면 25,000인데 이 중에서 업무 사용한 거는 22,500이네요. 그럼 90%고 시득가액은 6,000, 감가상각은 1,200. 그럼 감가상각 280만 원 한도 쳐놨네요. 자, 유류비가 500만 원, 보험료가 150만 원, 자동차세가 78만 원이 나왔다. 그럼 지금 10%는 업무 외적으로 썼기 때문에 10%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업무 외 사용 금액에서 우리 그 업무무관 사용 상여라고 할 거고, 얘는 유보라고 처리될 게 나왔죠. 다음 만리뷰는 4만 킬로고 4만 킬로 렌트한 거니까 임차가 1,200만 원이고 유류비가 360만 원. 그러면 70%만 임차 그 감가상각에 해당하게 써줄 거니까, 그럼 여기에 8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40만 원만큼이 한도 초과가 떴네요. 근데 차가는 우리 차 처분할 때 추인하게 유보 발생인 거고, 렌트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기타 사유 이출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지금 둘 다 감가상각 한도 초과이기 때문에 조정 등록에 가면 두 개가 같이 합쳐져 있지만, 한도 초과는 우리 F4번 눌러보시면 차가는 유보 한도 초과해서 렌트는 기타 사유 유출로 조정이 두 개 따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도 얘 할 때 얘 둘이 한도 초과가 280이고 40만 원이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가는 280 유보, 그리고 렌트는 40만 원. 그럼 업무 무관 사용 비율에 대해서는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업무 미 사용은 192만 8천 원이고 자가에 대해서 감가상각 한도 초과는 280만 원 유보 발생이고, 렌트에 대해서 40만 원은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얘는 이것만 좀 체크만 잘하면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거였네요. 자, 다음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거. 자, 얘 우선 먼저 풀어볼게요. 자, 같이 봅시다. 자, 이번에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문제죠.
첫 번째는 자비익인데 수익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법인세 과다 납부분 환급받은 거죠. 법인세는 납부할 때는 송금불산입, 그럼 환급 돌아오면은 입금불산입. 얘는 입금불산입에 기타로 처분돼야 되고, 수수료 비용은 다들 잘 하셨어요. 출자 임원 거니까 상여로 처분하면 되겠죠. 퇴직금연은 우리는 정관 규정에 의해서 한도가 1,000만 원인데 1,500이니까 500만 원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그리고 상여로 처분하면 되겠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회계장부에서는 자본잉여금 처리돼 있지만 법인세법은 자기주식도 그냥 유가증권으로 봐요. 그럼 유가증권 팔고 회계는 자기주식이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 처분하고 이익 봐서 자본잉여금 두는데, 법인세법은 얘를 그냥 자기주식도 일반 유가증권의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팔고 70만 원 이익 봤으니까 입금 산입 70만 원이 잡힐 건데, 회계장부에서는 얘를 세금 안 내고 자본 갖고, 법인세법은 세금 내고 자본으로 가라는 거니까 얘는 기타가 되겠죠. 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유가증권의 평가 인정 안 하니까 매도 가능 증권 입금 불산입 유보 발생. 그런데 우리는 수익으로 처리한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역조정 입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을 해서 우리는 얘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니까 소득 처분은 기타로 잡아줄 거예요. 법인세는 기타 사유 유출이죠. 자, 그럼 직접 입력하는 것도 좋은데 있는 거는 또 있는 대로 쓰는 게 편해요. 자비익은 입금불산이익인데 없으니까 그냥 자비익 1,000만 원, 얘는 기타다. 입금불산이익 자비익 기타. 다음 수수료 비용은 송금불산이익 400만 원 포함되어 있다네. 400만 원, 그리고 상여. 다음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는 금액이 500만 원이고,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이익도 70만 원 기타.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입금불산입이나 송금산입이나 똑같은 거죠. 이 금액 350만 원 유보 발생. 차감 조정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입 역조정 입금 산입하고 350만 원 기타다. 잘 만들어뒀잖아. 그죠? 또 법인세 비용 기타 사회 유출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조정 들어가면 되겠죠. 저기 800이었어요? 환급이 800이네. 이거 8천 쓰고 있어. 800만 원. 자, 최대한 가급적이면 우리 시험 때는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활용도 하는 게 실수가 조금 더 작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험용으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걸 권해요. 자, 다음 5번 문제 하고 싶시다. 5번 문제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자본가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을 작성시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갑표 이야기이고 여기는 을표 이야기네요. 그럼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정기말 거니까 기초가 600 있는 거 자동 추인할 거고, 재고자산 평가감도 우리는 작게 계산해서 가산 조정했던 건데 올해 추인되겠죠. 그럼 단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500만 원 이제 또 발생했고, 재고자산은 모두 매각되고 평가감이 발생하지 않았고, 단기 세금과 공가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한 게 70만 원 있대요. 이건 올해 발생한 거네요. 그럼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자본가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먼저 대손 충당금 한도초가 여기 600만 원이 기초가 있는데 추인되고 올해 5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재고자산 평가감은 100만 원 있었는데 모두 소진됐고, 세금과 공과금은 올해 70만 원이 발생했다 이거죠. 그리고 자적 가표에 가면 을표 내용이 들어와 있고, 그럼 기초잔액이 2억인데 1억이 증가해서 기말 잔액이 3억이고, 자본잉여금은 252만 원인데 70만 원 증가해서 322만 원이고, 이익잉여금은 2억 1960만 450원인데 이건 계산기 써볼게요. 차이가 8,311만 2,135원이 증가했네요. 자, 그럼 얘는 더 이상 특별한 정보는 없죠. 자, 이렇게만 하고 저장하시면 이번 문제도 끝이 났어요. 이제 이론 문제 볼게요. 자, 1번. 회계 변경은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말하는데 그중 성격이 다른 것은, 정책의 변경은 중요한 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나 아니면 회계 기준의 변경이나 그런 거고, 추정의 변경은 우리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 연수나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추정률 변경이나 이런 거죠. 그럼 광물 자원에 대한 추정 매장형 변경, 이건 중요한 거 아니죠. 추정의 변경이고, 매출 채권 대손 추정률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고, 회계 추정 변경이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은 얘는 중대한 변경이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이고,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잔존가액 추정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네요. 자, 다음 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도 법인세 비용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지금 올해 평가감 가산조정 접대비 한도초가 가산조정이고 10%인데 2020년도 초 법인세 잔액은 없으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0만 원이다. 미래 과세소득은 충분한다고 가정한다. 지금 예를 보면 지금 21년도 4만 원을 올해 4만 원으로 땡겼죠. 근데 내년에 20%인 건데 올해 10%로 10%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의 높은 세율의 구간을 맞을 걸 올해 하는 걸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200만 원인데 20만 원 가산 조정을 하면, 자, 계산해 보면 얘는 220만 원에 우리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될 거고, 조정하고 나면 가산 소득 금액이 될 거고, 여기에 10% 세율을 하게 되면 22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 22만 원에서 우리가 지금 4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자, 그럼 이 4만 원에 대해서 20%를 하게 되면 8천 원이 되죠. 그러면 이 8천 원만큼의 법인세가 우리가 지금 과세 이연이 되어서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러면 8천 원을 빼주면 얘는 얼마죠? 21만 2천 원이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21만 2천 원이 답이 되네요. 이건 이연법인세 자산을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다음 3번. 당사는 2020년 5월 아름사로부터 상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50만 원을 2020년 6월 매입처인 다음사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배서 양도하였으나 금일 부도가 발생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음 사회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어음 대금 및 부도 관련 비용 3만 원을 지급하고 아름사에 그 지급을 청구한 경우 부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우리 이 50만 원은 계정 과목 회계상 뭐로 처리하죠? 부도음과 수표로 처리하죠. 그러면 이 부도난 어음에 대해서 관련 비용 처리하는 건 계정 과목 뭐라고 처리하죠? 상환 청구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부도음과 수표로 해서 같이 청구를 하죠. 그러면 부도음으로 처리할 거는 얘 둘이 합쳐서 53만 원 되겠네요. 이건 우리 회계에서도 분에 나오면 이거는 부도음과 수표 거래처 써야 되는 그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 자료를 보고 해당 국채의 취득 원가를 구하시오. 자, 국채 액면가액이 100만 원짜리 12%인데 발행일이 2020년 1월 1일 95만 원이고 근데 취득은 7월 1일 날 했네요. 그럼 6개월치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빼줘야 되겠네. 그죠? 6개월치는 우리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이자를 받죠. 그러면 취득 원가 구할 때는 우리는 지금 102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빼기 지금 우리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12%니까 12만 원인데 이 12만 원에 우리가 취득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의 이자는 그러면 6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6만 원은 우리 취득 가격에서 빼고 잡는 거니까 6만 원을 빼면 4만 원 빼서 96만 원이 되겠죠. 그럼 답은 4번이네요. 우리가 취득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기간 아닌 거에 대해서 뺀 거예요. 자, 다음 5번. 주식회사 다우의 주식을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2019년 6월 5일 만원에 취득하였다. 동주식의 2019년 12월 말 공정가치는 1,700원, 2020년 12월 말 공정가치는 1,300원이다. 2020년 12월 말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으로 분류되는 평가손익의 잔액은 얼마인가? 자,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 하지 않고 주식 샀다는 건 매도 가능 증권이란 이야기죠.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가격하고 차이가 남죠. 그럼 300원 이익이라고 남아 있겠네. 그럼 답은 1번이겠네. 그죠? 이건 뻔한 이야기죠. 700원 올랐다가 400원 내리겠지. 평가이익을. 그죠? 그러면 300원만 남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6번.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생산의 진행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한다. 다음 자료를 통하여 평균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자, 그럼 평균법의 우리 공식 완성품 환산량 공식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이고 그러면 완성량이 700개 더하기 기말량은 200개인데 재료비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으니까 완성도 안 따지고 그냥 전액. 그러면 900개죠. 그럼 900개인데 평균법이니까 우리는 재료비가 총 들어간 금액이 270만 원이네요. 그러면 단위당 원가는 270만 원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270만 원을 900개로 나누면 한 개당 3,000원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2번 3,000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만약에 가공비 물어봤으면 어떻게 되죠? 이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700개
더하기 공유 전반에 거쳐 균등하게 투입되니까 100개죠. 그러면 800개가 되겠죠. 그럼 얘 합치면 400이네요. 그러면 단위당 원가는 400만 원에 나누기 800 하면 단위당 원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400만 원에 나누기 800 하면 얘는 5,000원이네요. 그럼 우리는 그냥 재료비가 아니라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라고 물어봤으면 재료비 가공비 합쳐서 8,000원이라고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평균법은 기초하고 우리 단기를 합쳐주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그럼 기말 제공품 원가는 재료비는 얼마죠? 기말 제공품 물어보면 재료비 기말 제공품은 단위당 원가에 기말 제공품 200개 곱하면 60만 원이 되는 거고, 가공비는 500개에 완성도 따진 100개 더하면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기말 제공품 물어보면.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물어보면 얘 둘이 합친 거에 방금 60만 원을 뺀 금액이고, 얘 둘이 합친 거에 50만 원 뺀 금액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죠. 완성품 원가. 그런 식으로 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다음 7번.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 간의 용역 제공 비율이 다음과 같을 때 제조 부분 P1에 배부될 보조 부분의 원가 총액은 얼마인가? 단계 배부법 사용하고 A1부터 배부한다. 자, 그럼 자, 얘 가지고 보면 자, A1부터 배부를 하면 자, A1이 발생한 금액이 25만 원이에요. 그럼 이 25만 원 가지고 30%, 50%, 20%죠. 그럼 배부를 하면 25만 원에 30%는 얘는 7만 5천 원이 되고, P2는 절반이 12만 5천 원이고, 얘는 25만 원에 20%니까 5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A2를 할 건데, 자, A2는 31만 원에 지금 5만 원 받았기 때문에 얘는 36만 원이 되게 되겠죠. 36만 원을 지금 얘가 A1이 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무시하고 얘 둘의 비율대로, 그러면 36만 원 곱하기 우리는 9분의 5, 얘는 36만 원 곱하기 9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얘는 36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9 하면 얘는 20만 원이고, 얘도 만약에 한다면 36만 원에 곱하기 4 나누기 9 하면 얘는 16만 원이다. 근데 물어본 거는 P1에 배부될 제조원가 총액. 그러면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27만 5천 원이라서 답은 4번이 되네요. 그렇죠? 자, 다음 8번. 생산부서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자, 그럼 생산부서 거 500번대로 처리해야 될 걸 800번대로 처리했어요. 그럼 우리는 500번 처리하든 매출원가로 처리가 되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판관비로 처리하든 법인세는 똑같죠. 우리 법인세 장업용 순이익이 똑같으니까. 그럼 매출원가는 500번대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소해야 되니까 틀렸고, 얘는 감소, 얘도 감소. 판매관리비는 처리됐으니까 증가할 거고, 매출총이익은 매출원가가 줄어드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4번만 맞네요.
다음 9번. 다음은 조업도 증감에 따른 총원가와 단위당 원가 형태를 요약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자, 총원가는 조업도하고 변동비의 총원가는 비례하고 고정비의 총원가는 둘 다 일정한 거고, 단위당 원가는 고정비는 반대로 얘는 감소, 얘는 증가죠. 반비례 곡선을 그리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하면 1번은 일정, 얘 둘이, 그리고 2번은 감소,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다음 10번. 당 회사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 제품 250개를 생산하여 2,500개를 생산하였으며 직접 노무비는 400만 원이 발생하였다. 시간당 실제 임률은 1,000원이며 시간당 표준 임률은 900원이다.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은 2시간이다. 10월 직접 노무비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자, 우리 표준 원가에서는 자, 먼저 AP 곱하기 AQ하고 그리고 SP 곱하기 AQ하고 그리고 SP 곱하기 SQ. 그럼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보면 자, 얘 둘이의 차이가 임률의 차이고 그리고 얘 둘이의 차이가 지금 능률의 차이죠. 얘 둘 A가 액츄얼 실제 값이고 S가 스탠다드 표준 값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실제 값으로 한 게 400만 원이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얘가 400만 원이죠. 그럼 얘가 400만 원인데 지금 시간당 실제 임률이 1,000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노무비가. 그리고 시간당 표준 임률은 900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하면 자, 얘는 그럼 지금 400원이고 1,000원, 4,000원이고 1,000원이니까 맞죠? 노무비가. 자, 그럼 얘 계산을 하면 자, 얘는 실제 임률이 1,000원이니까 1,000원 곱하기 4,000원이 될 거고, 그죠? 그럼 표준 임률이 900원이죠. 그러면 얘는 900원 곱하기 4,000원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4936 360만 원이 되겠네요. 이해가셨죠? 실제 임률, 표준 임률 가지고 곱한 거예요. AP 1,000원, SP 900원으로. 자, 그럼 자, 얘는 SP가 지금 900원이죠. 900원 곱하기 2 곱하기 2,500을 해주면 우리는 표준 가격이 나오죠. 그럼 900원 곱하기 2 곱하기 2,500원 하면 얘는 45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임률에서는 40만 원이 많이 나와서 불리한 차이 4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표준 임률보다는 지금 90만 원 작게 나왔죠. 그러면 유리한 차이 90만 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 나온 거고 표준 값으로 하면은 지금 450 나와야 되는데 실제 값으로 하니까 지금 얘가 36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값보다 90만 원 유리한 능률의 차이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얘가 되는 거죠. 임률에서는 인건비는 더 나왔는데 능률은 훨씬 더 좋았다는 결론인 거예요. 얘가 그냥 흔히 말할 때 이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 인부를 10만 원짜리 여명 쓰느냐, 일 잘하는 인부를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 4명을 쓰느냐. 그럼 120만 원이니까 돈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럼 임금만 봤을 때는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과물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한 차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능률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런 걸 계산하는 게 표준 원가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 11번. 자, 다음 법인세법상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자, 얘는 중소기업 외상 매출금으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그러면 얘는 외상 매출금이든 어음이든 중소기업 거는 되죠. 부도 발생일 이후에 생긴 거는 부도 난 거 알고 줬기 때문에 대손 요건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문제 없고 이번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되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1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얘 때문에 문제가 됐네요. 이게 얘가 저전에 개정된 거에서 2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죠. 1년이 아니고 2년이라서 틀린 거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 지금 소액채권은 30만 원으로 증가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되고 1년이 아니고 2년 수정하면 3번도 맞는 답이 되겠죠. 자, 다음 12번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시 매입세 공제 적용받지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자, 기한 후 신고할 때 제출한다. 기한 후 신고할 때 제출할 때 매입세 공제를 늦게 가져간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가산세는 안 나오죠. 그죠? 우리 기한 후 신고를 하든 수정 신고하든 예정 신고 누락본 확정 신고 때 하든 우리 매입세만 있는 거 가지고 가산세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2번 보시면 경정시 경정기간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는 경우 이거는 우리 회사가 신고를 잘못했거나 탈루하다 걸려서 경정 세무서가 바로 잡아준다고 할 때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가산세가 같이 부과가 되겠죠. 매입차별 합계표 제출 분성 시 가산세로 0.5%가 부과되게 돼요. 자, 다음 13번 다음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공립 연구기관에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우리는 위탁 연구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주주이면 10% 이하가 소액주주인데 10% 초과하면 우리는 그 임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에서 제외하죠. 우리 실기할 때 했던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위탁교육훈련비 위탁교육훈련도 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조교수 이상 개인에게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지출한 위탁비용 이것도 연구인력 개발이 되니까 얘가 틀렸네. 자, 다음 14번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름무역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을 보세구역 밖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음 상사에 1,500만 원에 공급하였다. 그 관세 과세 가격이 600만 원, 관세가 120만 원이라고 할 때 아름무역이 거래 징수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단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하였고
예시된 것 이외에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관세의 과세 가격이 600, 그죠? 그리고 관세가 120, 그럼 720이니까 세액이 72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72만 원인데 우리는 다음 상사가 1,500만 원에 공급한 거니까 150만 원에 72만 원을 빼면 그러면 78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1,500에 10% 150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관세 가격에 대한 게 세관장한테 받은 게 720만 원의 별도죠. 그럼 72만 원을 받았겠죠. 수입세금 계산서는 이거에 다 합친 거에 10%잖아요. 그죠? 그럼 72만 원 빼면 78만 원이 우리는 거래징수에서 납부할 거고.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이어도 과세한다. 기준시가 우리 고가주택이면 1주택도 과세를 하죠. 맞고,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아니고 우리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아니라 종합소득 금액에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가 되는데 얘는 지금 생뚱맞은 금액 표현으로 분리과세 적었기 때문에 얘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리고 분리과세 시 등록임대주택의 기본공제 400만 원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얘도 틀렸네요.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200만 원을 적용해주고 절반 200만 원은 관계없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3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틀린 거고,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교통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거는 교통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되고, 상가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라서 된다. 그래서 얘는 틀린 게 두 개가 다 틀렸네요.